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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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이고, 예. 네. 그 등록자 어제 봤더니 27명이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저희 사업단 통해서 등록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돼요. 예. 네네. 수업이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녹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허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지금, 예, 됩니다. 제가 이거를 네네. 강의가 다 끝나면 제가 공유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일로, 원본으로. 예, 예. 예, 이게 중간에 지금 총 제가 알기로는 4개, 5개 정도로 네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파일 5개를 오늘 네. 밤에 인코딩된 파일을 예. 제가 드랍박스 폴더든 뭐든 제가 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섯 뭐 개입니다, 5개.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러고 아마 그 한 40명 정도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따가 10시부터 12시까지 그 교무회의가 있어가지고, 네, 네네. 잠깐 네, 오후에, 잘 다녀오십시오. 네. 오후에 다시 조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작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좀만 더 기다려볼까요? 13명 정도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실까요? 한 예, 2분만, 예, 예, 5분 더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5분만 있다가 더, 시작합니다. 9시 예, 5분에 그,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마이크 꺼놓고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제 다 9시 5분이 됐기 때문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단기 강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 최용훈 교수고요. 예, 오늘 강의를 해주실 고려대학교의 김중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중원 교수님은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 공학부에 재직 중에 계시고요. 어, 뭐 오늘 강의하시는 양자 인공신경망 포함해서 굉장히 트렌디한 연구를 활발히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그 김중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김중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퀀텀 뉴럴 네트워크 이론과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하루 동안 이 5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양자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시컬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에서 큐빗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퀀텀 상태라는 게 무엇인지, 양자 상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 시간에는 퀀텀 게이트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퀀텀 회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양자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있으면 기본적인 신경망이 있으면 이 신경망에서 어떠한 부분이 변경이 되어야 이제 양자 인공신경망으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게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현재 소속이 전기전자공학부에 있긴 하지만 저의 이제 학부나 석사 박사 과정에 이제 배경이 저는 컴퓨터 쪽이기 때문에 막 수학적으로 많이 깊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개념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논리적인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퀀텀 인공신경망이 되었을 때 어떠한 부분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게 주안점이기 때문에 일단 인공신경망을 알아야 그 구조를 알아야 거기서 어떤 부분이 변화돼서 퀀텀 인공신경망이 되는가가 이제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번째까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은 우리가 최근에 말하고 있는 많은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은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강화학습 그러면 이제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라든지 큐러닝이라든지 그런 걸 기본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은 일단 서치 기반의 알고리즘들이고요. 이제 알파고라든지 많은 이제 현대에 쓰는 강화학습들은 기본적으로는 서치 기반이 아니라 딥러닝 기반이죠. 근데 그 딥러닝 구조를 클래시컬한 딥러닝이 아니라 퀀텀 기반의 QN을 쓴다면 그럼 퀀텀 강화학습이 될 텐데 그럼 그런 퀀텀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점이 좋아지고 그렇다면 그걸 모빌리티라든지 네트워크에 응용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점이 주된 응용 분야가 될 수 있는지에 서 알아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1시간 정도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특강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끝날 때 그 호스트 해주신 교수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연구를 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2017년인가 이제 과제가 양자 컴퓨팅 기초 연구 사업 과제를 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제가 연구 성과를 딱히 요구를 하진 않았어서 논문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었고 주로 이제 스터디 위주로 했었는데 3년 정도는 이제 논문을 그렇게 막 활발하게 쓰진 않고 그냥 스터디 위주로 하고 3년째 돼서야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 양자 하시는 분들의 언어라든지 용어를 정확히 맞추지는 못한 상태였어서 많이 이제 억셉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한 2022년 그다음 올해 들어서 많이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봤을 때 저는 이제 3년 정도의 트라이얼 앤 에러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럼 이 분야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여쭤보셨을 때 제 대답은 뭐였냐면 양자 인공신경망을 하신다고 하면 처음에 양자 컴퓨팅부터 접근을 하시니까 이제 물리학에서 배우는 양자 역학이나 큐빗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 생각하시고 먼저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럼 너무 어렵다.
저도 이거 하다가 2, 3년 보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탑다운으로 일단 신경망만 잘 알면 그 신경망에서 일부 어디가 바뀌는지와 바뀌었을 때 뭐가 좋아지는지만 알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혹시 전공이 전산학을 기본으로 하시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운영체제 배우실 때 아무리 말로 많이 들어보고 스케줄러가 뭔지 메모리가 뭔지 아무리 말로 들어봤자 커널 컴파일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사는 경험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토치 퀀텀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런 매저먼트라든지 뭐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퀀텀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많은 양자역학적인 구조를 수학적인 구조를 그냥 함수로 만들어 놓습니다. 함수 갖다 쓰면 되거든요. 아직은 모르더라도 그냥 갖다 쓰면서 감으로 익힌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뭔가 실제로 돼서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이나 여러분의 멘토가 이제 논문을 쓰자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찾아봐도 별로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런 감을 익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단 소위 말해서 이제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아마도 다른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오늘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부분이라 좀 빠른 템포로 10시 반까지 신경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학부 3학년 때 인공지능을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는 딥러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논리학 기반의 인공지능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인공지능, 사람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 시간에 배웠던 건 다 로직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퍼스트 오더 로직, 세컨드 오더 로직 그런 이제 지능 논리식 같은 것만 많이 배웠고 그래서 막 드모르강의 법칙, 논리식 이런 것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가 없던 과목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었는데 하지만 현대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라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이제 머신러닝을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제가 학부 때 배웠던 인공지능은 이미 다 성인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 논리를 어떻게 논리식으로 잘 표현하느냐였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인공지능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걔한테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하는 점점 모델을 학습해 나가는 그 과정을 배우는 게 현대의 모든 인공지능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라는 건 머신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머신 러닝이라는 건 인텔리전스가 이미 있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해가는 스텝 바이 스텝의 과정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통계적 머신러닝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근간을 많이 두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빨간색의 슈퍼바이즈 러닝은 데이터를 많이 주긴 하지만 그 데이터와 함께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이름표도 줍니다. 여러분 신경망을 학습시키면 뭐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한다 그러면 그 이름표를 같이 주게 됩니다. 사과를 주면서 바나나라고 거꾸로 이름표를 붙이고 바나나를 주면서 사과라고 거꾸로 이름표를 붙이면 거꾸로 학습이 되겠죠. 그것처럼 레이블링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겠습니다. 즉 교사 학습 혹은 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데이터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합당한 레이블링까지 주는 게 이 신경망 구조의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를 매핑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신경망 구조에 가지는 모든 알고리즘은 이 슈퍼바이즈 러닝에 가장 근간을 두게 될 것이고 여기서 히든 레이어라는 구조를 쌓아감으로써 이걸 좀 더 고도화돼서 올라가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넘어가면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그런 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레이블이 없는 겁니다. 레이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매번 드는 예제가 뭐냐면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이런 펜을 주면서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 라고 이렇게 레이블링 해줘봤자 아이는 못 알아들으니까 레이블링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에 갖다 대겠죠. 먹어보지만 지금까지 이 아이가 살아오면서 먹었던 거랑 다른 거니까 어 내가 먹었던 거랑 다르네? 하고 안 먹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를 아이라는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받아들임으로써 지금까지 자기가 먹었던 데이터들과 유사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도 판단해서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거랑 다르네? 하고 뱉어버리면 이거는 데이터만 받아들여서 레이블링을 못한 상태에서 먹지 말라는 거 못 알아들었으니까 유사도 판단을 통해서 지가 알아서
분류를 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뭐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지도 학습에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유사도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천 시스템. 넷플릭스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SF 영화만 봤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컨텐츠에서 들어왔을 때 김중원이 그동안 넷플릭스에서 SF만 봤네. 근데 새로 들어온 게 유사도 판단했는데 SF가 아니네? 그럼 추천 안 하고 SF네? 그럼 유사하니까 클러스터 안에 집어넣고 추천하고 이런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검색 엔진처럼 새로운 쿼리를 입력받았을 때 그거를 유사도 판단해서 유사한 문서대로 순서대로 보여주면 검색 엔진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 없이 데이터 자체만 받아들여서 유사도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연산하는 게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강화학습은 나중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에 있는 두 가지와 결을 달리하는 이유는 얘는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가 종국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면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을 한 번을 둠으로써 바둑을 이기는 게 아니라 바둑알을 계속 반복적으로 둠으로써 앞에 있는 대국을 두는 상대를 이기는 수를 계속 시퀀셜하게 둬야지 둬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종국적으로 나는 바둑에서 이기는 게 내 목적이라서 이것은 이제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머신러닝의 가장 큰 카테고리로 두는 것이고 오늘 해야 될 것은 신경망이고 신경망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슈퍼바이즈 러닝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강화학습을 신경망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면 이 노란색의 히든레이어를 더 많이 쌓기도 하고요. 아니 유닛을 더 많이 넣기도 하고요. 또 목적에 맞게 또 다른 모델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어서 이 가운데 노란색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학습시켜 줍니다. 데이터를 많이 넣는 이유는 우리가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하는 신경망을 만든다고 한다면 사과 사진을 1,000만 장을 넣어야 그 1,000만 장의 사진 중에서 단 하나도 빨간색, 정확한 빨간색이 아니고 단 하나도 정확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커먼 센스로 상식으로 빨갛고 동그라면 사과인가 보다라는 통계적인 일반화가 됩니다. 우리 1,000만 장의 사진 중에서 사과가 정말 빨갛고 정말 동그란 건 한 장도 없겠지만 1,000만 장 정도는 있어야 정규 분포를 이루면서 통계적으로 일반화가 되는 거거든요. 바나나는 노랗고 길쭉하고 사과는 빨갛고 동그랗다. 이렇게 일반화가 되려면 바나나도 최소한 1,000만 장 정도는 있어야 그 언어 1,000만 장 중에 그 어떤 바나나도 노란색은 아니었고 그 어떤 바나나도 정확한 타원은 아니었지만 타원이고 또 노란색이면 바나나다라는 일반화가 되려면 그 정도 양은 있어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 사과 사진이 단 한 장밖에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녹색의 청사과다. 그러면 이 인공신경망은 녹색이어야지 사과인가 보다로 오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의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매우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일반화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다 되면 이 노란색 동그라미에는 이제 학습이 다 된 W와 B 값이 생기게 되겠고요. 구별하기 위해서 별표를 딱딱 붙여주고 얘는 이제 상수다. 상수다. 상수가 된 값을 이제 달고 다니면서 인풋으로서 이제 인풋이 인플레이에 들어오면 이 우리가 구해준 상수 값으로서 연산을 해줌으로써 아웃풋 값을 뽑아내면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딥러닝에 의해서 연산의 결과를 받아낸 추론의 결과다 해서 인퍼런스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중간에 데이터가 많이 모자르면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22명의 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만약 가구사 사장이면 최소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침대를 만들겠다 그러면 최소한 20명 정도의 자는 모습은 다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야 될 텐데 어, 자는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만약에 저만의 자는 모습을 가지고 침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80% 만족해요. 그래서 팔아봤더니 20%밖에 안 사가요. 되게 이상하죠? 실험실에서는 80%였는데 왜 20%밖에 안 나오지? 이상하다. 근데 분명히 트레이닝 할 때는 20%였는데 트레이닝 할 때는 80%였는데 인퍼런스를 해보니까 20%밖에 안 나와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지? 해서 실험실에 다시 들어가서 좀 더 성능을 높여봅니다. 발가락도 만들어보고 뭐 손가락도 만들어보고 머리카락도 만들어보고 해서 성능을 90%까지 올렸어요. 근데 가지고 나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더 예민하지 않으면 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성능이 10%도 떨어져요. 이상하다. 실험실에서 트레이닝할 때에는 성능을 90%까지 올렸는데 인플러스 하니까 성능이 더 떨어져.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은 오버피팅을 의심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내가 지금 학습시킨 데이터가 특정한 상태에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 즉 통계적으로 일반화된 상태에 수렴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상황에만 바이어스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전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한다고 하면 코드 하나만 보면 됐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자율주행 만드는 팀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팀장님이 그러겠죠? 야, 코드가 잘못된 것 같아. 왜 필드만 나가면 20%밖에 안 나와? 그러면 막 해보죠. 근데 왜 10%밖에 안 나와? 라고 팀장님이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코드만 잘못된 줄 알지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현대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코드는 멀쩡해요. 왜냐? 코드는 정말 정확하게 발가락 손가락 다 만들어졌잖아요. 코드는 완벽한데 데이터가 문제인 거야,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은 코드만 완벽하다고 되는 세대가 아니라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제공이 되어야지 성능이 나오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데이터로 노멀라이즈가 되어야 되고 정교화된 데이터를 잘 정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같은 것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자체에 제공돼야 되는 데이터 자체의 중요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 오늘 이 시간은 뭐 인공지능 시간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일반화되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차라리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50%로 낮춰서 50%라도 건져라. 뭐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오토 인코더라든지 드랍아웃 이런 방식들이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이제 이런 오피팅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다른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RNN이라고 좀 더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CNN은 뭐 비전에 많이 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굳이 비전용은 아니고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한 10시 한 15분 정도 되면 느끼시겠지만 신경망은 어차피 1차원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1차원이 아니라 다차원까지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게 CNN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공신경망 역사에 최근 10년에 가장 주요한 알고리즘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간이라든지 그런 생성망이 가장 유효하다고 하지만 인공신경망 역사의 가장 위대한 알고리즘이 뭐냐라고 그러면 CNN이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인풋 데이터가 1차원밖에 못 봤던 인공신경망을 다차원으로 입력받을 수 있게 변환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라든지 비디오 같은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확산시킬 수 있었던 건 CNN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이미지만을 위한 건 아니었고 다차원의 입력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개념을 가져온 게 CNN이었고요. 인공신경망에서 시계열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건 RNN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진 여러 가지 모델도 존재한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항상 이런 구조로 여러분께서 아마 배우셨을 거라서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이제 인공신경망까지 가시면 되는데 요것만 딸랑 해도 되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여기 한 7, 80%는 이미 인공신경망 아실 거니까 아시겠지만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시작해서 함수 하나만 달면 이진분류기고 여기서 함수 몇 개만 더 쓰면 소프트맥스고 여기서 히든레어 몇 개만 더하면 뉴럴넷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플로우를 따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로우로 제가 좀 약간 빠른 속도로 이 개념을 알아갈 것이고요. 인공신경망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야 여기서 일부 함수의 컴포넌트를 양자 개념으로 바꿔야 양자 신경망이 된다라고 뒤에 가서 구조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약간 빠른 템포로 신경망까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경향성을 판단하는 건데요. 이 점 세 개가 있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이 점 세 개가 있을 때 이 점 세 개가 과연 어떤 트렌드를 따르는가를 이 선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들은 건 1시간 공부했을 때 10점을 받고 2시간 공부했을 때 15점을 받고 3시간 공부했을 때 40점을 받는 이 반의 평균적인 학업 성취도를 가진다고 합시다. 이게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업 성취도라고 한다면 어떤 선이 만약에 그러면 1.5시간을 공부했을 때 고려대학교 학생은 어느 몇 점을 받을 것인가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형의 추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선을 구해달라는 게 이제 리니어한 경향성 판단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통계학적으로도 선형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설이라고 해요. 통계학으로는. 그래서 하이포세시스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델을 우리 인공지능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라고 쓰지만 통계학하는 사람들은 가설이라고 쓰기 때문에 하이포세시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모델을 일반적으로 h of x라는 함수로 관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교환에서 h of x를 본다면 이거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하는 거고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다음 직선을 찾아내는 리니어니까 직선을 찾아내야 되겠죠? 직선을 찾아내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는 기울기 플러스 y절편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어차피 이건 인공신경망의 웨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냥 a라 쓰지 말고 w라 쓰고 x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벡터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 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대답을 나는 파란색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라고 대답할 거고 왜냐하면 제일 비슷하니까 오차가 제일 적으니까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오차가 제일 적다란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빨간색이 이 오차, 이게 제일 적으니까 이 오차가 제일 적게 하는 선을 구하고 싶어요라고 여러분 말씀을 할 겁니다. 그거를 이 오차라는 걸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인공신경망의 성능의 열화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성능의 손실 혹은 성능이 떨어짐에 따른 지불하는 비용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이것을 코스트 함수 혹은 로스 함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샘플 1,10, 2,15, 3,40에서 이 각각의 빨간색의 오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추론해야 될 선의 값, 가설의 값 혹은 인공신경망의 추론의 값과 실제 샘플의 값, y 값의 차이, 이 차이가 빨간색의 값이죠. 이 차이를 구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제 값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오차가 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호를 띄워줘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뒤에 가면 이거를 편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미분 불가능 영역이 생기니까 부호를 띌 때 그냥 제곱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제곱을 씌워서 부호를 띄워줘서 하나의 샘플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샘플이 있으니까 모든 샘플을 다 더해서 n방 쳐서 평균을 구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코스트 함수라고 하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차니까 얘를 최소화시켜줘야 오차가 제일 작은 W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다. 오차가 제일 작은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면 이 선이 오차가 제일 작은 제일 정확한 선일 거야. 입니다. 아주 쉽죠? 예,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요한 건 뭐냐면 x, y는 이 샘플을 나타내는 좌표일 뿐이에요. 이거 상수값이고 우리가 구하는 변수는 뭐다? 기울기와 y절편. 이게 바로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로스 함수, 즉 우리가 잃는 정확도를 의미하는 로스 함수라 부르던지 정확도를 이름으로써 얻는 우리가 비용해야 될 지불, 비용이라고 해서 코스트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 선형의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얘를 모델이라 부릅니다. 모델, 인공지능 모델, 선형의 모델, 직선으로 표현하니까 WX 더하기 B라고 표현하고요. 코스트 함수는 이 모델과 실제 값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걸 코스트 함수라고 표현했고 이 H of X를 그대로 넣어서 전개해주면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모르는 변수는 W와 B 두 개니까 그러면 이게 W라는 축에 있고 B라는 축이 있고 이게 두 개 변수니까 여기에 따른 이 함수값 코스트 함수 해가지고 이렇게 3차원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코스트 함수가 제일 작은 W값, B값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3차원 함수를 파워포인트들이 그게 좀 귀찮으니까 B는 살짝 가지비 눈을 뜨고 이제 없애주고 W만 보면 그럼 얘는 이 변수가 하나 있는 제곱을 한 함수니까 그럼 얘는 이차함수겠네요. 그쵸? 그쵸? x와 y는 아까 상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차함수겠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주황색에 이차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x축은 w, y축은 코스트가 되는 이차함수가 될 것이고 코스트가 제일 작은 w를 찾아달라라고 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그냥 방정식으로 풀면 되죠. 근해 공식 뭐 이런 걸 풀면 될 텐데 컴퓨터는 그렇게 못 풉니다. 컴퓨터는 눈이 없기 때문에 저런 저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거는 컴퓨터에서는 이런 걸 푸는 방법은 수학과에서는 수치해석이라는 과목에서 배웁니다. 수치해석에서 배울 때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일단은 랜덤 값을 하나 잡아요. 이니셜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서 편미분을 해봐요. 편미분을 해보면 이게 기울기가 크다. 그러면 많이 점프를 뛰어요. 근데 기울기가 점점 0이 됐다. 그러면 나는 이미 제일 작은 값을 온 거예요. 그래서 편미분을 쳐서 그래서 편미분을 하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라디언트.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크면 많이 뛰고 화살표가 길죠. 점점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화살표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어프로치를 시키는 게 우리가 가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코스트 함수에 W를 기반으로 이게 편미분 기호거든요. 편미분을 해서 W 값을 점점 갱신을 해서 0이 될 때까지 계속 해주는 게
그라디언트가 감소시키는 메소드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쭉 작아지면서 우리가 0이 되는 값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다는 거고 알파라는 보정값이 있는데요. 이 보정값이 있는 이유는 솔직히 이 값이 이 XY에 따라서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XY가 1,1억이다. 그러면 이게 막 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천억, 1천억.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3이다. 기울기가 1이라 치면 이게 어느 세월에 여기까지 내려옵니까? 1억 번 해야지 내려오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정을 좀 해줘야 돼. 이 내려오는 스텝을. 아니면 이게 막 0.01이다. 그러면 이게 너무 작으니까 이게 막 1이다. 그럼 이게 뿅 똥볼 차듯이 이게 튀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정하는 상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보정 상수, 이걸 러닝 레이시라 부르는데요. 그 보정 상수를 두면서 이게 차근차근 내려올 수 있게 보정을 하면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 트릭을 좀 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린 지금까지 하나의 X값을 가지고 계산했지만 사실 우리가 1시간 공부했을 때 10점, 2시간 공부했을 때 15점, 3시간 공부했을 때 40점이라고 했지만 사실 공부하는 시간에만 우리가 점수가 비례하나요? 그건 아니죠. 공부하는 시간과 족보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시험 점수가 많이 비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족보에서만 시험을 낸다. 그러면 공부한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W2, 이 족보의 양에 해당하는 W2가 엄청나게 큰 값이 될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팩터가 되니까. 근데 어떤 교수님은 죽어라 족보에서 안 된다. 그럼 이건 별로 의미가 없죠. 여기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시험 점수라는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이 이제 요소에 영향을 미칠 텐데 거기에 맞는 W1, W2라는 그 가중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다수의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멀티베리어블 리니어 리그레션이 필요합니다. 그거 역시 다양한 변수에서 영향을 받는 W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역시 우리가 예측해낸 그 시험 점수 값과 실제 그 학생이 받은 시험 점수 값을 비교를 해서 그 값이 그 값으로서 코스트 함수를 만들고 그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W 값과 B 값을 W 값을 찾는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코스트 함수 설계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될 건 뭐냐면 이 W가 1,000개다. 그러면 여러분 코딩할 때 이거 1,000번 W 곱하기 X, W 곱하기 X 1,000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벡터로 만들자. 1 바이 1,000, 1,000 바이 1 만들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함수가 있습니다. 맷멀 함수를 쓰면 곱하기 행렬 곱셈 해버리면 한 방에 리니어 리그레션 나오니까 이렇게 맨멀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리니어 펑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형의 리그레션이 되는 이유는 저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경망을 쌓을 때 인풋 레이에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히든 레이어를 쌓는데요. 히든 레이어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아웃풋 레이어까지 레이어를 쌓는 건 저 코딩을 하실 때 여러분이 저 맷멀을 통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번이 존재할 때마다 맷멀에 코드를 한 번씩 넣습니다. 그건 흡사 여러분이 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그 기준선을 하나씩 만들어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만 이 맷멀을 한 번 쓴다는 건 그 리니어 리그레션 그 기준선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딱 리니어한 클래시피케이션 딱 한 번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함수가 한 번 존재하는 게 한 번만 존재하고 하나도 없다면 그 아웃풋 레이어 한 번 존재하는 거고 히든 레이어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멀티베리엇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렬로 혹은 벡터로 만들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지금 기억하셔도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 일부는 좀 불안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밖에 안 했는데 30분이나 지났는데 어떡하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뒤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소프트맥스 이런 거 여기서 함수 한두 개만 씌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천천히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지금까지 나왔는데 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메모장을 한번 띄워볼게요. 여러분 혹시 화면에 검은색 메모장 보이실까요? 보이십니까? 혹시 채팅창으로 말씀 주시겠어요? 보이십니까? 네, 잘 예, 좋습니다.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 우리가 했어요. 1시간 공부했을 때 10점. 이거는 공부한 시간. 뒤에는 시험 점수. 자, 우리 이진 분류기 하니까 이진 분류기 합니다. 이진 분류기 하면 학점을 줄 때 이진으로 줘야겠네요. 그쵸? 자, 학점을 학생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50점 넘으면 다 A뿔. 50점 밑으로 나오면 다 F다.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겠지만 제가 그러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진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다 하면서 이진 분류를 해야 되니까 50점 밑으로는 다 F야. 50점 위로는 다 A 뿔이야. 딱 학생들한테 선언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의 시험을 볼 때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 했냐면 얘들아 시험 맨 마지막에 너네들 어젯밤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 써. 그랬더니 첫 번째 학생 1시간 공부했습니다. 썼더니 이 학생 10점 받았어요. 자, 두 번째 학생 2시간 공부했습니다. 했더니 이 학생 20점 받았어요. 세 번째 학생 3시간 공부했습니다. 했더니 30점 받았어요. 네 번째 학생 4시간 공부했습니다. 했더니 40점 받았어요. 자, 여러분 질문. 7시간 공부한 학생 이 학생 학점 얼마 받았을까요? A뿔을 받았을까요? F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뭐 몇 점 몇 학점을 뭘 받았을까요? 이 학생은. 자, 분명히 그랬어요. 기준으로 50점이야. 50점. 기준 50점이야. 기준 50점입니다, 여러분. 기준 50점이에요. 기준 50점. 기준 50점인데 이 학생은 학점을 몇 점 받았을까? 7시간 공부한 학생은 학점을 몇 받았을까? 그렇죠. A뿔. 왜 A뿔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A뿔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학생은 70점 받았을 것 같으니까. 그쵸? 그쵸? 여러분은 이미 이진분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 이진분류 방금 했잖아. A불 받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진분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진분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진분류. 보세요. 이 학생 70점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뿔 받았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진분류 하는 법은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 그냥 해요. 해. 한 다음에 기준을 넘느냐 마느냐로 yes, no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뭐냐면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 야, 얘들아, 기분이 좋다. 기분이다. 오늘 시험 만점 1000점이야.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조삼모사죠. 조삼모사. 야, 오늘 시험 만점 1000점이야. 너 100점. 너 200점. 넌 300점. 넌 400점. 해봤자 A뿔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도 50점이 아니라 기준도 500점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도 같이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 기분이 나빠요. 야,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10점 만점이야. 그래서 다 1점, 2점, 3점, 4점이 돼서 야, 그 누구도 50점을 못 넘으니까 다 F가 아니라 기준도 5점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진 분류기를 하려면 리니어 리그레션 한다는 건 똑같지만 그 기준점도 항상 변해. 만점이 몇 점인지는 시험 점수 맘이지. 저희 때는 여러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수능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때는 수능이 몇 점이 만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기준은 항상 변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바로 드디어 시그모이드가 나옵니다. 이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수가 참 재밌는 게 이 시그모이드 갑자기 왜 쓰는지 모르시겠죠? 약간 갑툭튀인데 이 시그모이드를 보면 재밌는 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쵸? 근데 얘는 인풋을 받은 다음에 뭘 하느냐? 출력은 0에서 1 사이에요.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버립니다. 뭐냐면 이 시그모이드가 가지는 의미는 이거예요. 나는 뭐든 다 받을 수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근데 내 출력은 0에서 1 사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까 시험 점수 다 받은 다음에 출력은 무조건 0에서 1 사이야. 그럼 뭘 할 수 있죠? 그 A뿔과 F의 기준선 항상 0.5로 딱 고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진 분류기는 우리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 배우면서 다 배운 거예요. 뭐냐? 그냥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 해라. 한 다음에 그냥 시그모이드 함수를 씌워. 씌우면 너는 모든 값들이 다 0에서 1 사이로 다 정렬이 될 거야. 그러니까 0.5를 기준으로 잘라서 0점 넘으면 A뿔, 0.5 못 넘으면 F 이렇게 받으면 된다입니다. 엄청 쉽죠? 통계학과에서는 이거를 2학년 2학기 때인가 배우거든요. 그래서 얘는 리그레션은 리그레션인데 리니어한 리그레션이 아니라 시그모이드 함수 혹은 이 함수의 다른 이름은 로지스틱 함수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함수를 씌운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통계학과에서는 이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이름으로 배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실제로 한글 이름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리그레션이긴 하지만 얘는 리그레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진분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나 뭐 전자과에서는 이진분류기라고 배우고 그 통계학과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어, 그럼 이 시그모이드라는 이 함수는 이게 비선형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냐? 통계학 하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얘는 정규 분포를 누적 함수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게
자연의 로우브 라지 넘버의 자연 법칙을 제일 잘 따른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뭐 상식선에서 알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의미만 잘 알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를 인풋을 받기 때문에 어떤 값이든 다 받을 수 있고 이 우리가 리얼 넘버 도메인에만 있다면 다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매핑을 0에서 1 사이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르는 기준선을 이게 100점 만점이든 1000점 만점이든 10점 만점이든 항상 0.5로 우리가 고정시킬 수 있다. 그 점이 좋은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냐? 우리 잠깐 앞으로 가서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에서 코스트 함수 이제 모델 만들었잖아. 우리 여기다가 시그모이드 씌우면 돼. 시그모이드 그냥 S라고 하겠습니다. S라는 함수를 딱 씌우면 돼. 그쵸? 요게 우리의 이진 분류기 모델이었는데 코스트 함수 하듯이 여기다 그냥 S 함수 씌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S 이렇게 씌웠어. S 씌웠어요. 씌웠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실제 값을 빼서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코스트 함수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이진 분류기를 만들어서 상수값을 빼서 제곱을 씌워서 평균 내주면 그렇죠. 우리가 이진분류한 결과와 실제 값과의 차이를 부호를 띄워주고 평균을 내서 그걸 최소화시키면 맞아요. 맞는데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쓰려면 우리가 주어진 코스트 함수가 이 컵처럼 예쁘게 생겨야 돼요. 이거를 대학원생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컨벡스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쵸? 컨벡스 함수일 때만 이게 가능해. 이게 만약에 함수가 컨벡스 함수가 아니라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 여기서 뒤에 나오는데 컴퓨터 이렇게 생겼어 커스텀스가 만약에 그러면 자 볼까요? 여기서도 시작했어요. 그럼 점프 뛰어서 내려오다가 여기에 딱 와버렸어. 그러면 여기서는 편미분을 해봤자 이미 기울기는 0이잖아. 그럼 W는 W 빼기 코스트 함수를 편미분 친 건데 편미분에서 이 W를 업데이트 해주는 값이 0이야. 그럼 W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여기 고정돼 버릴 거야. 그럼 여기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코스트 함수를 만들 때는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코스트 함수는 항상 컨벡스인가 혹은 컨벡스 비슷하게 생겨야 되는 것인가 이게 항상 코스트 함수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화학습 고급 강화학습 수업을 들어보시면 항상 강화학습 수를 만들 때 보면 컨벡스 함수가 아닐 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성망 할 때도 보면 생성망은 우리 코스트 함수를 목적 함수를 네가티브로 만들면서 일반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때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어쨌든 이 글로벌 미니멈을 보내는 게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위에 있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 우리가 알았던 선형 회귀 분석은 이렇게 생겼어. W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었어.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실제로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 X가 있는 건데 여기 X가 있어요. 야, 이게 변수가 분모에 있다 못해 분모의 지수승까지 올라가 버렸네. 그러면 요거를 WX 더하기 B를 분모에 있다 못해 지수까지 올려가야 돼. 그럼 여기다가 빼기 Y 한 다음에 여기다 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다 평균까지 쳐버리면 얘가 과연 이 컵처럼 예쁘게 생겼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게 좀 제가 이제 펜을 너무 지금 이게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WX 더하기 B는 생략하겠습니다. 변수 두 개에서 헷갈리니까 WX 한 다음에 분의 1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모델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WX 더하기 B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이었고 그걸 시그모이드 안에 집어넣으니까 요 Z 대신에 WX를 집어넣은 거야. 그쵸? 거기다가 요게 이제 모델이니까 이진 분류기의 모델이니까 여기다가 상수값을 빼고 여기다가 제곱을 씌우고 여기다가 평균 이게 하나의 값이니까 이거 평균까지 내버려. 요게 과연 우리의 이게 과연 우리의 호스트 함수가 될 수 있느냐? 컵처럼 예쁘게 생겼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컵처럼 예쁘게 생길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거 가만히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했어요. 아,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로그를 씌워볼까? 로그? 로그를 씌워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로그를 씌우면 이 분의 1이 로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그 x분의 1은 이건 로그 x의 마이너스 1승이고 마이너스 1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x만 남죠? 얘가 어떤 사람이 뭐라 생각했냐면 야 이거 한번 여기다 로그를 한번 씌워보자. 그러면 이게 분의 1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나오고 로그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의 wx가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재미 눈을 뜨고 요거 1을 좀 무시할 수 있으면 요거 2니까 또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wx 앞으로 튀어나오고 로그 2니까 얘는 1로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직선 비스무리하게 나오니까 조금 그럼 점프 뛰어서 미니멈 찰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로그 기반으로 한번 코스트 함수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함수가 이건 나온 함수가 바로 이 로그 기반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이 슬라이드 나오기 전에 나오는 이 두 개는 이제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존에 만든 대로 이렇게 실제 모델 값과 상수 값을 빼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해주는 이런 코스트 함수를 예전에 써도 됐지만 지금은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수가 엉망진창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그 기반을 만든다입니다.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진분류기니까 바이너리. 자, 이게 H 오브 X라 쓴 건 AI 모델이라고 했죠. AI 모델. Y라 쓴 건 뭐라 했죠? 이건 실제 값이라고 했어요. 그쵸? 실제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진분류기니까 0일 때 얘는 0이어야 되고 0일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조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진분류는 0 아니면 1이죠. 무조건. 0 또는 1. 예스와 노, 합격, 불합격, A 뿔 F 이런 것들을 두는 게 다 이진분류기입니다. 그쵸? 예. 그쵸? 그쵸? 0, 실제 0이면 H도 0이죠. 그쵸? 실제가 0이면 0 또는 0, 1이니까 얘네들 조합을 하면 Y가 0일 때 H도 0. 근데 Y가 1이면 H는 0. 그 다음에 Y가 0이면 H는 1. Y가 1일 때 H는 1. 이래서 0과 1의 조합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진분류가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럼 Y가 0일 때 H가 0이면 이건 뭐죠? 실제가 0이고 AI도 0으로 제대로 알아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F인 것 같은데 AI도 F라고 잘 알아맞춘 거야. 그쵸? 밑에는 뭐죠? 이 학생이 A 뿔인 것 같은데 AI는 F라고 잘못 알아맞춘 거예요. 이건 뭐죠? 이 학생이 F인데 AI는 A 플러스라고 잘못 알아맞춘 거야. 이건 뭐죠? 이 학생이 A 플러스인데 AI도 A 플러스라고 제대로 알아맞춘 거예요. 이것처럼 이 네 가지 외에는 없죠. 이진분류기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그렇습니다. 뭐 사과냐 바나나냐, 사과냐 아니냐. 이건 사과가 아닌데 AI도 사과가 아니라고 잘 제대로 알아맞춘 거고, 사과가 맞는데 사과 아니라고 잘못 알아맞춘 거고, 사과가 아닌데 사과가 맞다고 잘못 알아맞춘 경우고, 사과가 맞는데 사과가 맞다고 잘못 알아맞춘 경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외에는 없죠. 보겠습니다. Y 첫 번째 경우를 볼게요. 첫 번째 경우. 우리 한 두 가지만 해보죠. 첫 번째 경우는 Y가 0일 때예요. 밑에. 그리고 H가 0이래요. H가 0이면 이거 0이죠. 1 빼기 0은 1. 근데 로그 1이죠.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로그 1은 0이에요. 마이너스 붙여봤자 코스트는 0이 되겠죠. 코스트는 0이 됩니다. 코스트는 0이 맞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AI가 Y, AI가 실제 값을 제대로 알아맞혔으니까 코스트는 발생하지 말아야겠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Y가 1이래요. 1. 그 다음에 H가 0이래요. 0. 그럼 로그 0이 되죠? 로그 0은 얼마나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 거기서 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코스트는 무한대가 돼요. 그럼 이건 무한대. 그렇죠. 틀렸으니까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제대로 동작하는 거 맞고 아까 수식 전개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는 그라디언 디센트를 쓸 수 있게 컨벡스로 제대로 설계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트 함수를 쓴다. 우리가 시그모이드를 붙이는 순간 지수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 기반의 함수를 만든 코스트 함수 쓰면 된다라고 하고 이름은 엔트로피 함수라고 부릅니다. 엔트로피 함수. 로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함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불편한 점은 뭐냐?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 준다는 게 불편합니다. 두 줄로 만들어 준다는 거.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1일 때는 위에를 쓰고 0일 때는 밑에 쓰니까 이 앞에 요걸 붙여줍니다. 그럼 y가 1일 때에는 여기 1 빼기 1이 돼서 0 곱해주니까 뒤에가 날아가서 빨간색만 남고 y가 0일 때에는 여기 0이 되니까 1 빼기 0이니까 뒤에는 살아남지만 빨간색에는 0이 곱해지니까 빨간색이 날아가서 녹색만 남죠. 그래서 0과 1일 때 맞춰서 요 한 줄만 쓰면 되는 것이고 이건 하나의 경우에 하나니까 이것을 n개에 대해서 평균을 내주면 이걸 코스트 함수 쓰면 된다라는 게 이진분류기의 코스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모델 만들어줬고 코스트 함수 만들어줬으니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가 되겠습니다. 소프트맥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9시 51분까지, 51분이 되면 다시 시작할 텐데요. 혹시 50분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5시 51분까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혹시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왜냐면 소프트맥스가 그렇게 쉽진 않아서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0과 1 이런 분류가 아니라 A, B, C라는 좀 다양한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진짜 뭐 하는 거 같잖아요. 0부터 9까지 다양한 걸 분류한다든지 실제로 진짜 AI가 하는 여러 가지 분류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배운 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건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배운 건 하나밖에 없다.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운 건 이진 분류기밖에 없어요. 뭐 선형 회귀 분석도 배웠지만 선형 회귀 분석에서 시그모이드를 씌운 게 이진 분류기니까 지금 우리는 다중 분류기를 하는 거니까 이진 분류기가 아니라 분류기는 이진 분류기 하나만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땐 얘는 이진 분류기를 어떻게든 잘 이용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우리가 아는 건 이진 분류기. 즉 대답을 yes, no밖에 모르는 바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yes, no밖에 못하니까 yes, no로 대답해서 우리는 A 또는 B 또는 C를 구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질문을 여러 번 해도 괜찮아요. 즉 뭐냐면 새로운 게 딱 들어왔어.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어. 근데 얘가 A인지 B인지 C인지 알아맞추고 있는 거야. 알아맞추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할 때 너 A, B, C 중에 뭐야? 그럼 대답을 나 A야, 나 B야, 나 C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만들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진분류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진분류기는 대답을 항상 yes, no밖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여러 번 할 수는 있지만 얘는 대답을 yes, no밖에 못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어준다? 질문을 이렇게 해요. 질문을 세 번 할 수 있어. 너 A, B, C 중에 뭐야? 이렇게 한 번 질문한 게 아니라 질문을 세 번 할 수 있어. 어떻게 질문한다? 어떻게 질문한다? 너 A니 아니니, B니 아니니, C니 아니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 딱 그러면 A니 아니냐 했을 때 저는 A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그모이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0.5를 넣으면 A가 맞고 0.5를 못 넣으면 A가 죄송합니다. 아까 이진 분류기에 의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0.5를 넘으면 yes, A뿔, 0.5를 못 넘으면 F였죠. 이진분류기에서. 그러니까 A니 아니니 물어봤을 때 막 0.5를 넘는지 못 넘는지 계산해요. 넘었다. 그러면 어, A 맞아. yes, no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너 B니 아니니? yes, no 대답하겠죠. 세 번째 질문. 너 C니 아니니? 대답을 해요. 그러면 yes, no, yes, no를 보고 내가 거기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셋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거다. 그럼 너 A, B, C 중에 뭐야? 그러면 A, B, C를 대답해야 되니까 대답 못 하겠지만 A니 아니니?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나 A야 아니야?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질문 너 B니 아니니? 세 번째 질문 너 C니 아니니? 이 질문에 따라서 A는 맞고 B는 아니고 C는 아니야. 그러면 A가 맞는 거죠. 나는 B는 아니고 C는 아니 A는 아니고 B는 맞고 C는 아니야. 그럼 B가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소프트맥스입니다. 다만 다만 그랬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 0, 시그모드를 봤더니 얘가 0.6이야. 그래서 난 맞다 그랬어. 오케이. 근데 시그모드를 봤더니 얘는 0.9야. 그래서 또 맞다 그랬어. 시그모드를 봤더니 얘 0.1이야.
그래서 얘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그모이드 값이 0.9가 제일 크죠. 왜냐하면 얘네들 둘 다 맞다 그랬기 때문에 A도 맞고 B도 맞다 말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그럼 그때 뭐를 선택한다? 시그모이드 값이 큰 거. 0.9가 0.6보다 크잖아. 얘는 간신히 A인 것 같은 건데 얘는 정말 B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대소관계를 비교한다. 따라서 요 끝까지 가서 시그모이드 0.5보다 크기 때문에 0.9입니다. 0.9가 0.5보다 크기 때문에 yes, 0.6이 0.5보다 크기 때문에 yes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한다? 시그모이드 값까지만 보고 시그모이드 값이 제일 큰 걸 찾아주면 된다. 이게 바로 소프트맥스입니다. 다 했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A인이 아니니 B인이 아니니 C인이 아니니로 비교를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보여줬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지금 2차원 평면을 그렸기 때문에 가로 벡터 두 개 사이즈 들어왔을 때 A인이 아닌이를 위한 거, B인이 아닌이를 위한 이진 분류기, C를 인이 아닌이를 위한 이진 분류기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준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값까지만 보고 시그모이드 값이 제일 큰 거 찾아주면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아는 소프트맥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준 거고요. 어, 뭐 그렇게 해주면 실제로 그러면 이진 분류기가 보세요. 이진 분류기가 실제로 이진 분류기가 0 또는 1. 이게 A인이 아니를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이진 분류기. 근데 이진 분류기 한 번만 돌린 게 아니죠. 두 번 돌려요. B. B인이 아니니 C인이 아니니 이진 분류기 세 번 돌려요. 그럼 얘가 값이 B는 맞고 C는 아니고 A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B란 소리죠. 그 B라는 값은 010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A는 맞고 B는 아니고 C는 아니다. 그럼 100으로 표현이 되겠죠. A는 아니고 B는 아니고 C는 맞다. 그럼 001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다중 분류기에서는 이 하나의 이중 분류기를 반복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핫 인코딩이라는 표현 방식이 되겠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A라는 문자가 있다고 한다면 A는 맞고 B는 아니고 C는 아니기 때문에 100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게 바로 L이라고 표현해주면요. 코스트 함수는 이 L이 여기에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추론을 했을 때 시그모이드 값을 봤더니 A일 확률은 70%, B는 20%, C는 1이라고 한다면 얘는 A라는 소리죠. 결국에 제일 높은 값이 A니까 그럼 얘가 100이 되겠네요. 그럼 100을 여기다 실제로 여기 넣어주면 얘가 100, 100이 되면 이 코스트 함수는 요 두 개가 100, 100으로 같다면 1 로그 1은 항상 0이에요. 왜냐하면 로그 1이 0이니까. 그 다음에 로그 0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그때마다 항상 0으로 곱해주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이 돼. 그래서 얘는 100이면 똑같이 100으로 들어와야 항상 0이 되고 얘가 만약에 10이 어디인가 나오는 순간 요게 나오는 순간 이건 무조건 무한대가 돼요. 왜냐하면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1을 붙여서 살렸잖아. 그것도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플러스 무한대가 살렸으면 이 뒤에 아무리 뭐가 나와도 항상 플러스 무한대야. 그래서 얘는 뭐 어떤 특징이 가진 함수냐면 A인데 B라고 잘못 얘기하거나 A인데 C라고 잘못 얘기하면 이 비트가 엇갈리잖아요. 비트가 엇갈리면 항상 무한대가 발생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겠어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프트맥스의 기본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소프트맥스까지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58분인데요. 10시 1분이 되는 순간 우리 인공신경망 시작할 텐데 혹시 여기까지 배운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커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십시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신경망 구조인데요. 신경망 구조는 여기 뉴런이 있고 뉴런에서 이제 전기 신호가 이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위에 뉴런에서 아래 뉴런으로 이제 신경 물질이 전달이 되는데요.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그 신호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증폭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땐 무시하기도 하고 감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보정하면서 받아요. 그래서 위의 신호에서 아래 신호로 이제 전기 신호가 가면 이제 그대로 이 웨이트 값이 1이면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0에서 1 사이면 어느 정도 감소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1보다 큰 값이면 이제 증폭이 돼서 들어오는 거고 0이면 아예 무시해서 안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다 더해주면 그게 어느 정도 역치를 넘어가면 전기 신호가 1로 전달이 되는 거고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고 이 0이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 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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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X 다 한다면 그거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WX 다 더한 거고 이거를 액티베이션 함수에 집어넣는데요. 그럼 시그모이드 함수를 집어넣어서 0.5보다 크면 A뿔, 0.5보다 작으면 F라고 해서 액티베이션, A뿔로 액티베이션 하느냐 마느냐기 때문에 이진분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신경 물질이 전달되는 건 이진분류기랑 똑같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가운데를 이렇게 가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 히든웨어가 없는 구조는 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두 개로 돼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마지막 하나 없다고 생각하시고 유닛 두 개라고 하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유닛 두 개짜리예요. 지금 뭐냐면 앞에는 시험 좀 하루 전에 공부한 시간 여기는 족보의 양. 그러니까 두 개짜리가 들어오면 두 개짜리 가로 벡터가 들어오면 W1, W2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세로 벡터로. W1, W2가 있고 그러면 이게 X1, X2가 들어와서 가로 들어와서 얘랑 곱해주고 이게 쭉 들어와서 얘랑 곱해주고 그러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가로 벡터 W1, W2가 가로 벡터로 들어와서 세로 벡터로 W1, W2가 이게 곱해주고 바이어스 더해줘서 액티베이션 씌워줘서 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이중분류기 구조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부터 뭐 한다? 인공신경망은 이 가운데에 히든 레이어라는 걸 만들어 줄 것이다입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히든 레이어가 가지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여기까지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히든 레이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풀던 간단한 문제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엔드 문제다. 고 본다면 0은 거짓이고 1은 참이라 보면 엔드라는 건 뭐죠? A와 B가 모두 다 참이면 참인 거죠. 그래서 1,1에 해당하는 모두 참일 때만 이 검은색인 참이고 0이 즉 거짓이 하나도 섞여 있으면 하얀색 거짓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나눠주면 얘네 셋은 거짓이고 얘는 참이니까 구별이 100% 되죠. 오화는 뭐죠? 모두 거짓이 모두 다 거짓이 아니면 참이다죠. 그래서 0,0이 거짓이 두 개 있는 거니까 얘는 거짓이지만 참이 1이라도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참이라서 검은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엑스와 문제는 엔드나 오화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직선으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을 풀 수 있다는 건 우리 히든 레이어가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아까 봤듯이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들은 리니어 문제들은 요 가운데 히든레가 없어도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엑소와처럼 이런 문제는 얘는 지금 이렇게 나눠도 얘가 1이고 얘는 0이지만 여기 1 여기 또 살아남아 있죠. 그렇죠? 이런 것좀 100% 완벽하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엑소와 문제 때부터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선형 하나로 완벽하게 풀 수 있는가? 풀 수 없다. 이렇게 얘를 선 하나로 어떻게 완벽하게 풉니까?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이어야 되는데 얘는 반이나 다 틀린 거죠. 그렇죠? 이것처럼 얘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969년 MIT의 마빈 미스키 교수님이 펄세트라는 책에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선 두 개 필요하다. 그래야 A와 B가 깔끔하게 나뉜다. 하나로는 안 돼라는 거였고 그래? 근데 신경망이 있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레이어에서 선은 하나 있지만 중간에 레이어가 하나 더 필요해야지 요 선이 하나 더 생기니까 요 중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히든 레이어라 부르자. 라고 해서 히든 레이어를 맨 처음 만든 게 1969년에 나온 마빈 미스키 교수님의 펄세트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럼 히든레이어 어떻게 만들 건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여기 C라는 애를 보면 이거 아웃풋 레이어인데 이 A, X1, X2라는 게 C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A에 들어가요. 그럼 A에 들어가면 X1, X2가 A에 먼저 들어가죠. 들어가면 W랑 먼저 곱해줘. 그러니까 얘는 가로 벡터 두 개 들어왔으니까 얘 세로 벡터 두 개짜리가 있어야지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되겠죠. 그다음 곱해지면 1 바이 2 곱하기 2 바이 1이니까 하나의 값이 되고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까지 나가서 C의 첫 번째로 들어가요. 똑같이 B에 들어가면 B에도
세로 벡터 두 개짜리가 있어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주고 바이어스 하나 더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씌워서 Y 서브 2가 돼요. 그럼 얘가 C에 들어가요. 그럼 Y 서브 1이 1로 들어가고 Y 서브 2가 1로 들어가니까 C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 B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C의 레이어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A, B의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 전에 그 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니까 얘가 바로 히든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C 입장에서도 두 개의 값이 입력받았으니까 얘도 두 개짜리 세로 벡터가 필요하고 바이어스 하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C도 W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원래 우리가 아까도 그랬듯이 코스트 함수 만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 때 그랬듯이 W 값과 B 값을 찾아주는 게 원래 학습인데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면 W 값과 B 값은 뭐 A에서는 W가 5, 오고 B는 마이너스 8, B에서는 W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고 B는 3, C에서는 B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이고 W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이고 B는 6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줬죠. 이건 뭐냐면 XOR을 풀 쓰는 경우가 이미 있다라는 거 먼저 보여주고 그 상태에서 일단 풀 쓰는 거 먼저 보여주고 아 히든 레이어를 넣으면 풀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먼저 본 다음에 얘기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처음에 0,0일 때를 보면요. 00을 한번 넣읍시다. 00을 넣고 그럼 여기도 00을 넣는 거지. 그러면 00을 넣어서 W 5,5 곱해주면 0 곱하기 5 더하기 0 곱하기 5가 0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8 하면 마이너스 8 되겠죠. 그 뒤에 액티베이션 함수 넣으니까 시그모이드에 마이너스 8을 넣어요. 시그모이드 함수 보면 알겠지만 얘는 음수가 들어가면 0.5보다 밑이에요. 양수가 들어가면 0.5보다 위야.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들어오면 0이라 보면 되고 양수가 들어오면 0, 1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8이 들어왔으니까 0이라고 보면 되고요. 따라서 y 서브 0은 y 서브 1은 0, 따라서 위에는 0이 들어갑니다. 자, b를 보면 0,0을 넣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넣으면 0이 되고요. 더하기 3을 하니까 3이 되고 시그모이드에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이제 1이 됩니다. y2는 1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0,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1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고 더하기 6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시그모이드를 씌워주니까 이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되고 x와도 0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산수니까 여러분이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0일 계산해보고 10 계산해보고 11 계산해보면 제일 뒤에 있는 핑크색 박스처럼 우리가 XOR을 풀 수 있는 XOR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히든 에어를 쌓으면 우리가 저 XOR을 분류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X1, X2가 있을 때 얘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으면 00, 00을 넣으면 W 이렇게 곱하고 바이오스 더하고 시그모드 씌워서 한 값 나오고 00 넣고 W 곱하고 바이오스 더하고 시그모드 씌워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W 곱하고 바이오스 더하고 시그모드 씌워서 한 값 나온다. 똑같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 요 밑에다 하나 더 만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왜냐면 여기 회색 색칠한 것만 회색 색칠한 것만 우리가 두 개, 한 개만 유지하면 되지. 여기다 넣어서 여기다 W 두 개짜리 만들고 시그모드 계산해서 이게 세 개짜리 나가니까 여기 W도 세 개로만 하나 더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히든 레이어의 유닛은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막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행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밑에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일반화돼서 K개, 100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두 개가 들어오니까 두 개가 가로 벡터 들어오니까 얘 두 개짜리 세로 벡터 되고 두 개짜리 세로 벡터, 두 개짜리 세로 벡터 두 개짜리 세로 벡터에서 K가 있으니까 얘는 2 by K로 이렇게 나란히 다 쌓아주면 얘 두 개짜리 가로 벡터니까 1 by 2, 2 by K 그래서 총 K개짜리 가로 벡터가 나오고 1 by K 얘는 1 by K짜리 세로 벡터로 W를 만들어주고 1 by K 곱하기 K by 1이 되니까 따라서 하나의 값으로 나오고 시그모드 씌워서 출력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게 요 위에 있는 행렬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히든레이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맨 처음 봤던 이 그림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잠시만요. 이걸 보시면 얘는 똑같죠? 얘가 3자리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면 얘도 3바의 1이 있어야 되고 그쵸? 바이오스 있어야 되죠? 그래야 1바의 3 곱하기 3바의 1이 되고 1이 되니까 하나의 값이 나올 것이고 얘 똑같이 해서 얘는 4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4자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4자리 세로 벡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얘도 똑같이 4자리가 또 나가니까 얘 4자리 세로 벡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행렬 구조가 될 텐데 실제로 보시면 좀 더 정교하게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게 4짜리 가로 벡터가 주황색으로 나왔으니까 걔를 받아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기 위해서 히든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의 유닛들은 3짜리 세로 벡터들이 필요하고 바이어스 하나 있어야 되고 그것에서 액티베이션 씌워서 이 각각의 4개의 유닛에서 하나의 값이 추출하니까 4개의 가로 벡터 나오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 그 4개짜리를 받으니까 4개의 세로 벡터 나오고 그래서 쭉 하나의 값을 대출하니까 4개의 가로 벡터 나오고 그 아웃풋 레이어 들어가니까 4개짜리 세로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는 3개짜리 세로 벡터가 4개가 있으니까 3 4 W가 되고 바이어스는 저 하나짜리 4개가 있고 유닛의 개수만큼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 4 1짜리 4개짜리 세로 벡터가 4개가 쌓여 있고 그래서 4 4 바이어스는 4개가 있고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는 4 1짜리가 하나가 있고 바이어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중간고사 때마다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내는 게 맨 끝에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코스트 함수 미니마이제이션 하려고 한 번 점프 뛸 때마다 쫙 파라미터 몇 개 업데이트 되는가? 그러면 W는 총 3 by 4, 4 by 4, 4 by 1 해서 총 32개. 바이어스는 유닛의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에서 9개. 총 41개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인풋은 3개가 있지만 이건 레이어라고 쓰긴 하지만 이거 제가 가려놓고 레이어라고는 안 쓴 이유가 얘는 수학적인 연산을 하진 않죠. 그냥 인풋 때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3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의 글씨들만 우리가 업데이트되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산하는 건 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액티베이션 함수는 우리가 시그모이드 자꾸 쓰게 되면 자꾸 값을 0에서 1 사이만 고정하게 되니까 여기 녹색의 렐로라는 함수를 쓰면 우리가 계속 0에서 1 사이로 값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값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액티베이션 안 되면 0, 액티베이션이 되면 3이면 3, 100이면 100 이렇게 인풋 반대로 계속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이 점점 열화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 5분 정도 더 얘기할 것 같은데 이런 신경망의 구조를 봤을 때 우리는 이거 왜 배우느냐? 리니어 리그레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개의 샘플이 있으면 이 세 개의 샘플을 잘 대변하는 이 선을 하나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수치 해석에 보면 인터폴레이션에서 보관법도 배웁니다. 이건 뭐냐면 왼쪽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근본적인 차이는 왼쪽은 이 점 세 개가 있을 때 이 점 세 개를 모두 다 지나야 돼요. 직선일 필요는 없어. 하지만 다 지나야 돼. 이게 인터폴레이션이거든요. 인터폴레이션 한 법은 간단합니다. 1,10, 2,10, 3,30을 3,40을 지나는 2차 다항식은 무조건 존재한다. 만약에 점이 100개였다. 그럼 99차 다항식은 무조건 존재한다. 이제 파란색의 이 개수만 잘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1,10, 2,15, 3,40을 집어넣으면 3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오니까 그거를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됐건 뭐 방정식이 됐건 풀어주면 이 파란색 값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신경망을 빨간색은 인풋, 녹색은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빨간색 인풋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그 결과를 두 번째 히든 레이어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액티베이션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액티베이션 해주면 아웃풋 레이어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신경망 학습시키듯이 데이터를 인풋을 막 집어넣어주면 아까 99차 방식에서 100개 데이터를 넣어주듯이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주면 이 파라미터 값을 찾아주면 x와 y에 매핑을 하는 함수를 구하겠죠. 그래서 수학과나 통계학과에서는 인공신경망을 functional approximation, 즉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즉 x와 y의 관계를 찾는 거죠. 제가 맨날 예시를 드는 게 X에다가는 미세먼지가 있는 사진 1억 장을 집어넣고 Y에다가는 미세먼지가 없는 사진 1억 장을 집어넣으면 지금까지 그 1억 장이 아닌 다른 종류의 미세먼지가 있는 사진을 집어넣다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없는 어프록시메이션이 된 사진이 Y에 나올 것이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되면 히든레이어를 한 20개 쌓을 텐데 그럼 얼마나 복잡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만 많이 넣어서 학습을 해서 파란색 값을 찾아주기만 한다면 그럼 우리가 X와 Y의 관계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딥러닝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 관계가 자 이제부터 표현이 행렬 곱셈은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의 관계일 수도 있고 A는 비선형 함수죠. 커브로 생겼으니까 선형이 됐건 비선형이 됐던 그 여러 가지 모든 관계를 표현하는 X 관계 Y의 관계를 표현하는 함수를 구해라. 나중에 가면 우리 퀀텀 인공신경만 하죠. 퀀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퀀텀은 실수가 아니라 큐빗이라 부르는 3차원 구에서 표현이 될 텐데 그 상태에서 선형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비선형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 한다. 즉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서는 함수의 관계를 찾아내야 되고 또 딥 이게 나중에 가면 강화학습에 연결이 되는데요. 이세돌이 평생을 두고 바둑판을 보고 바둑을 둔다면 이세돌의 평생을 둔 바둑판을 x라 치고
그 이세돌이 그 바둑판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를 Y를 준다면 그러면 얘가 파라미터를 찾아주면 이세돌이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세돌이 본 바둑판에서 이세돌이 둔 것처럼 바둑을 둘 수 있는 신경망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신경망으로 강화학습을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경망이 가진 의미예요. 반복하자면 인공신경망은 우리가 X, Y,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찾아주는 것이다. 히든레이어라는 걸 넣어줌으로써 우리는 비선형 관계, 아무리 복잡한 선형의 관계가 아닌 비선형 관계를 할지라도 선형의 관계, 비선형 관계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할 수 있고 히든레이어가 많아질수록 그 비선형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데이터만 많이 제공이 된다면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데이터의 도메인이 퀀텀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선형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퀀텀의 회로 그다음에 비선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퀀텀 회로만 잘 적절히 배치해주면 퀀텀 도면에서도 저런 신경망을 만들 수 있다가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우리 20분까지 질문 받고 30분까지지만 20분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질문 없으시면 다음 공지 예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교시 링크 발송 드렸습니다. 그래서 2교시 링크는 2교시에 뵙도록 하겠고요. 저희 두 번째 강의 링크는 저희 10시 40분에 그 두 번째 강의 링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